6월 30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론사 행사에 참석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첫 인사를 나눴고 국회 기자단도 찾았습니다. 몸을 숙여 폴더 인사를 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저의 피는 충남이란 말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은 분노만 있고 비전이 없다며 윤 전 총장을 저격했는데 특히 처가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민주당 대선 시기도 살펴볼까요?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오늘 이재명 지사와 정세균 총리 등 나머지 후보들도 경선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총 9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건데 잠시 후 오후 6시 추첨을 통해 등번호를 결정합니다.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이 지사는 내일 비대면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합니다. 거리두기 완화 시행을 하루 앞두고 오늘 8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막 들어온 속보죠.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이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일주일간 더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대본은 지자체의 자율 결정을 존중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경기 지역 원어민 강사발 집단 감염 사례에서 델타 변이도 확인됐습니다. 관련 집단 감염 213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정혜원 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속보는 계속 반영하면서 할 텐데 정말로 속보가 또 조금 전에 막 들어왔죠. 제가 아까 그 속보를 반영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오후 4시에 경기도와 서울시 그리고 인천시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7월부터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대폭 완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두기 완화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관련 지자체들이 거리두기 조치, 그러니까 현재의 거리두기 조치를 계속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오늘 밤 0시부터 이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네. 서울시가 일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서 내일부터 2주간 최대 6명까지 모임을 허용할 예정이었는데 이를 전격 취소한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8명이었죠. 그죠? 네. 2주간은 임시 조치가 이제 그렇습니다. 시행이 되는 거고요. 네. 네. 오세훈 시장은 오늘 오후에 25개국 구청장이 참여하는 긴급 특별 방역대책회의를 화상으로 열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건데요. 생활 권역이 같은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도와 인천시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일부터도 당분간은 4인까지만 모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막 들어온 속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왜냐하면 이제 내일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풀린다는 것만 알고 지금 이제 약속을 잡으신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막 들어온 속보는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내일부터도 일단 일주일간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5인 이상 모임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니까요. 관련 정보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멘토, 아까 제가 여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처가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갑자기 부인 김건희 씨의 과거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접대부설, 유부남, 동거설 등이 불거진 건데요. 이 줄리라는 예명으로 불렸다는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자 김건희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럴 시간도 이유도 없다고 직접 반박을 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은 관련 질문을 받고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공개 행보를 시작한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얘기 또 이제 관련된 여권의 공세는 이따가 이제 국회 상황실과 또 톡쏘는 정치에서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를 얘기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하루 앞두고 8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벌써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원어민 강사 모임발 집단 감염에서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센 델타 변이 사례가 추가로 확인이 됐죠. 그래서 지자체들이 현재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지 않고 유지하는 조치를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신혜원 뉴스체커의 뉴스픽 5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치? 야, 너도 할 수 있어. 뉴스픽 본방사수만 해도 대화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신혜원의 뉴스픽 5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들은요. 먼저 코로나 관련 소식은 하루 앞인데
그리고 윤석열 전 대변인 입건, 내 집 마련 성공, 나라가 왜 이래? 마지막은 조국 조카 실형 확정. 이렇게 5가지입니다. 자, 먼저 하루 앞인데 그렇습니다. 7월인 내일부터 완화된 거리두기가 도입될 예정이었죠. 밤 10시에서 12시까지 인원 제한도 4명에서 8명까지 풀릴 예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일이 경고라도 하듯이 800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는 759명, 해외 유입 환자는 35명입니다. 수도권의 국내 환자 발생 수는 631명으로 83.1%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의 3단계 기준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려 794명입니다. 4차 유행기라고 불렸던 4월 말 이후에 68일 만에 최다치입니다. 오죽하면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를 언급했을까 싶죠. 자,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일주일 더 5인 제한, 10시 이후 영업 금지 조치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자, 3단계 격상 기준 일주일 평균 전국 1,000명, 수도권 500명 이상, 도시별로는 인구 10만 명당 2명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은 일주일 평균 464.9명으로 가까스로 2단계 안에 들고 있지만 서울은 252명, 이미 3단계 범위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만약에 3단계가 적용된다면요, 개편 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영업시간은 밤 10시, 인원은 4명까지로 제한됩니다. 결혼식 같은 행사도 50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되죠. 우리가 몸소 겪은 지침 중에서 가장 강한 단계로 회귀하는 겁니다. 서울시만 이렇게 3단계로 적용을 할지 아니면 수도권을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같이 거리두기 3단계에 충족을 하면 적용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수도권 지자체들과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2030, 그러니까 청년층의 확산세가 두드러집니다. 원어민 강사 모임과 관련해선 영어학원과 주점 등등 현재까지 21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확인됐죠. 중대본은 마포구 홍대 일대의 몇몇 바와 클럽, 또 펍 이름을 나열한 뒤에 방문자들은 전부 코로나 검사를 받아달라 요청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한 주간 20대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꼭 젊은 층만 탓할 것도 아닌 게요. 활동량이 많은 것도 있지만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백신 접종률도 문제입니다. 국민 30%가 백신 1차 접종을 맞았다는데 평균 80%를 넘는 60대 이상과는 달리 20대는 이제 막 10%를 가까스로 넘겼을 뿐입니다. 20대와 30대를 필두로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청장년층들의 감염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자,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고위험군 못지않게 사회활동이 활발한 연령대의 접종 속도도 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 수능을 볼 수험생들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하면 8월 중에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받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른들이 가짜 수험생 행세를 하면서 몰려든 탓에 모의평가 접수창은 모두 마감 딱지가 붙었습니다. 시험을 안 본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70년생 그분도 딸은 이제 실제로 시험 보는 것 같은데 딸이랑 같이 접수하시면서 본인도 이제 백신을 맞겠다 하신 거죠. 25세 이상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7, 8월 달에 좀 백신 접종을 좀 막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접수를 하는 사람들도 좀 상당수 있지 않을까. 신청비 12,000원짜리 백신 티켓 이런 말이 도는가 하면요. 한 입시학원에서는 내가 50대인데 접수 좀 부탁해요 라면서 청탁 전화까지 걸려왔다고 합니다. 결국 진짜 수험생조차 시험 접수를 못하는 불상사가 벌어지자 교육부가 수험생들 전원 응시를 보장하겠다고 수습에 나서야 했습니다. 코로나 천태만상이라고 해야 할지 나이를 떠나서 진득히 내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허탈하고 또 화가 날 만합니다. 저는 20대로서 백신을 맞고 싶어도 지금 못 맞고 있는데 그렇게 그걸 악용해서 시험을 본다는 게 너무 허탈하다고 생각해요. 자, 두 번째 픽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 픽은
윤석열 전 대변인 입건입니다. 최근에 한 현직 부장검사가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수사 과정에서 의외의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임명 열흘 만에 전격 사퇴한 이동훈 윤석열 전 총장 대변인입니다. 저는 이제 총장 얘기를 다 받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후보 대변인이랑 자리는 숨소리까지 그대로 쓴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숨소리까지 전하겠다고 했지만 그 열흘 동안에도 국민의힘 입당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로 말해서 논란을 사는 등 소위 말해서 사고를 좀 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퇴는 메시지 혼선 탓이겠거니 했지 설마 금품 수수에 연루됐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자, 잠시 신채거의 사건 파일, S파일을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자, 경찰은 수산업자 김모 씨를요, 현직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에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 씨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슈퍼카를 타고 다니면서 재력가 행세를 하고 다녔지만 실상은 사기 전과범이었습니다. 제가 올리자마자 6, 70억 정도의 슈퍼카를 가지고 있고 눈앞에 다 있고 각종 뭐 국회의원들 인맥이 넓으니까 난 이 사람은 진짜 찐인가 보다. 2017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엔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1,000억인데 오징어 사업에 투자 좀 하라면서 돈을 가로챘는데 그게 무려 116억 원에 달합니다. 김 씨는 넓은 인맥을 과시하면서 주변인들의 신뢰를 샀는데요. 지난해 한 생활체육단체 회장으로 취임했을 때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직접 축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후에 다시 구속된 김 씨. 경찰 조사에서 이동훈 전 대변인에게 고가의 골프채를 그리고 종편 채널 현직 앵커 A 씨, 현직 경찰 총경 B 씨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이 전 대변인은 김 씨에게 국회의원들을 소개해준 연결고리 역할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글쎄 뭐 본인의 그 신상에 관한 뭐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모르고 계셨단 말씀이시죠? 글쎄 본인의 그 신상 문제라서 자기가 개인적인 이유로 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양해를 했습니다. 오늘 국회를 찾은 윤 전 총장은 본인의 신상 문제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마고우로 알려진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은 두 사람은 과거에 친분이 있던 사이도 아니었다. 일하는 기간이 잠깐이었지 않느냐라면서 파장을 차단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과거에 무슨 친분이 있거나 윤회식이 있었던 사이는 아니고 여러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정치부 기자로서 활동한 이동훈 대변인을 선택을 한 것이고요. 뭐 일하는 기간이 잠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 총장은 이동훈 대변인이 그 윤 총장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다 감싸 안고 함께 가자라고 한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 그만뒀기 때문에 그런 건 저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조금 실수는 국민의힘 입당 기정사실화 건을 말하는 거죠. 자,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윤 전 총장의 사람 보는 눈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입니다. 결국 검증할 능력이 없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첫 사람을 쓴 사람이 대변인이었는데 10일 만에 이렇게 사퇴를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검증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결국은 지도자의 덕목에 미흡된 부분을 스스로 자인하게 된 그런 꼴이 된 것이죠. 네, 이어지는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픽, 내 집 마련 성공입니다. 자, 이 축하일의 주인공은 바로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인데요.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한 아파트를 전세 7억 원을 끼고 13억 8천만 원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순자금은 6억 8천만 원이 들어간 거죠. 자, 지금 이 아파트의 시세는 20억 원, 1년세도 6억 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김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이던 시절 관사에 살면서 재개발 흑석동 상가주택을 사서 투기, 또 10억 원대 특혜 대출 논란 끝에 사퇴했었습니다. 너무 구차한 변명이어서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떠나는 마당이니 털어놓고 가겠습니다. 네, 몰랐습니다.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오늘이 내 집 마련 보도에 김 의원이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결혼 후에 13번 만에 처음으로 제 집으로 이사합니다. 은행 대출 없이 딱 맞춰 산 집입니다. 자, 맨 처음 조선일보 보도는 생애 최초 자가 입주를 축하해 주시는 건가요? 이렇게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자, 글쎄요. 보통 1가구 실거주 1주택은 기삿거리가 아니죠. 다만 김 의원의 과거와 맞물렸기에 기삿거리가 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고위 공직자이기도 하고요. 자, 네 번째 픽으로 가봅니다. 조국 조카 실형 확정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중에서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조범동 씨는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데요. 자산운용사 코링크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횡령 또 배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는 공모하지 않았고 다만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나라가 왜 이래인데요. 자, 패스형은 아니고 구속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자필 편지에 담긴 내용입니다. 한 고려대 후배가 보낸 편지에 답장을 썼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너무나 안타깝다라면서 일으켜 세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건 순식간이다. 모든 것은 저 자신의 부족 탓이지만 진실만은 꼭 밝혀지리라고 확신한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이 답장 지난 20일 날짜로 적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 5였습니다. 네, MB가 올 초에도 편지를 보낸 적이 있죠. 두 번째, 이제 옥중 편지, 본인이 직접 자필로 써서 편지를 보냈군요. 자, 그러나저나 지금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고 이제 800명 육박하는 그런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관련된 속보를 좀 얘기를 했지만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서울시와 수도권에서 당분간 현재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리를 하자면 지금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 전체가 거리두기 이제 5인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를 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그리고 10시 이후에 영업 금지 조치를 일주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원래 오전에 방역당국 브리핑에서는 지금 현재는 서울이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만 할지 아니면 같은 생활 권역인 수도권까지 전체를 다 할지를 좀 고심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네. 좀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발견이 됐고 지금 이 원어민 집단 감염 사례가 수도권 전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수도권 전체에 유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원래 내일부터 2주간 최대 6명, 그 이후에는 이제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할 예정이었는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를 한 거죠. 일단 일주일간 연장을 하면서 이제 관련된 상황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재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가 지금 엿보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고요. 오세훈 시장이 조금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요. 오늘 발표된 어제 확진자가 올 들어 최대치래요.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벌써 274명을 기록해가지고 오늘도 300명을 이제 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간 일단 보류 조치고 이제 관련된 조치는 이제 이후의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고요.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더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의 운영 시간을 늘려서 평일에는 밤 9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저녁 6시까지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조금 전 이제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조멘토 조금 전에 이제 신체코도 이제 원어민 강사 모임을 얘기를 했는데 관련 집단 감염이 오늘 213명까지 지금 늘어난 상태인데요. 게다가 지금 이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는 거는 델타 변이 사례까지 확인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델타 변이는 인도에서 유래한 변이 바이러스인데요.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더 세고 증상도 훨씬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체커가 몇 번 다뤘었죠. 그런데 오늘 방역당국 브리핑에 따르면 경기 지역 원어민 강사 관련 집단 감염 사례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관련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건데요. 확진자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있습니다. 경기권 영어학원과 마포구 주점을 통한 접촉자 추적관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 새 51명이 추가가 돼서 누적 확진자가 213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6일부터 28일까지 마포구 홍대 주변 음식점 8곳을 찾은 사람은 진단검사를 받아달라 어제와 오늘 2차례에 걸쳐서 문자 메시지를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기관장들과 오찬을 했는데 혹시 뭐 최근에 이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출신이 이제 정치권 행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관련된 발언이 혹시 나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뭐 일단 문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는데요. 오늘 자리가 G7 정상회의 등 외교 성과를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 자리였던 만큼 의제에 집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신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해서 시선을 끌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그 대선에 빨려 들어가서 이 국회나 이 행정부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민생 문제, 코로나 극복 문제에 관해서 국회는 흔들림 없이 우리의 일을 하자는 말씀을 방금 전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강조를 했고요. 특히 기관장들의 처신 문제가 우리 공직자 사이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기관장들의 이제 처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을 지칭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은 되네요. 신채거 비공개 회의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요. 네. 거기서도 별 얘기가 안 나왔어요? 이제 오찬 후에 청와대 브리핑이 있었는데 비공개 자리에서도 문 대통령의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최재형 전 원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제 윤 전 총장이 출마 선언에서 이 현 정권을 국민 약탈 정권이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거나 혹은 청와대의 입장이 있지는 않다라고 했습니다. 또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여야 할 것 없이 김혜숙 인사석 책임론이 일고 있죠. 자,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그러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것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 인사검증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제 최근 이제 공군 성폭력 사건에 책임을 지고 공군 참모총장이 물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저께 새로운 신임 총장이 이제 내정이 됐는데 하루도 안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한 상태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정부는 박인호 합참전략기획본부장을 신임 공무총장에 내정을 했는데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오늘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정 발표 직후에 박 신임 총장에 대한 제보와 투서가 청와대와 언론사에 접수가 된 겁니다. 제보의 내용은 뭐예요? 네, 박 내정자가 공군 사관학교장 시절이었는데요. 이 두 명이 현역 소령 교수를 감금, 협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처리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청와대가 공군 사관학교 측에 박 내정자의 교장 재임 시절에 성추행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다소 애매하게 넘어간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소명을 좀 더 듣고 세밀하게 살펴보는 차원이라고 했고요. 교체나 낭만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뭐 관련된 정보가 더 나오겠네요. 신혜원 체커, 오늘 픽은 뭡니까? 네, 오늘은 코로나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확진자 급증, 서울, 경기, 인천 5인 모임 금지 연장입니다. 오늘 국회 상황실에선 어제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를 다루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국회를 찾아 기자들도 만났는데요.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과 정치행에 대해서 여야 지도부 그리고 대선 주자들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류정아 상황실장이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네, 검찰총장 윤석열에서 정치인 윤석열이 됐죠. 정치부 회의의 메뉴로 본격적으로 오른 셈입니다. 정회원분들이 뭘 궁금해할지 몰라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오늘 유정화의 국회 상황실은 다이슈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슈, 국민의힘 입당은 언제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출마 선언 후 첫 일정으로요. 오늘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대표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같은 테이블에 앉았는데요. 이 대표가 먼저 윤 전 총장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건넸다고 합니다. 윤 전 총장은 명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웃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만남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윤 전 총장은 조만간 이 대표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했는데 이 대표는 일단 공식 채널인 권영세 의원과 먼저 소통하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님과 어떤 이야기 좀 나누셨을까요? 아니, 제가 오늘 사실 처음 뵀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한번 뵙기로 그렇게 했고 뭐 더 깊은 얘기는 나눌 상황이 아니어서 못했습니다. 네. 기본적인 인사 나누고 덕담하고 저희 당의 공식 채널인 권영세 의원님과 먼저 소통하시고 저희가 또 따로 이야기할 게 있으면 그 다음에 만나 뵐 수 있지 않을까. 네, 어쨌든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입당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이죠. 윤 전 총장은 어제 국민의힘 입당에 대한 질문에요. 정치 철학 면에서 국민의힘과 생각을 같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를 묻는 질문, 즉 대선 경선 버스를 탈 거냐, 뒤늦게 택시를 탈 거냐 이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출마 선언문에서만 정권 교체라는 단어를 7번 말을 했는데요. 입당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빅텐트를 강조한 셈입니다. 10가지 중 9가지 생각은 달라도 한 가지 생각. 정권 교체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 생각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네, 출마 선언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렇게 참석을 했죠. 출마 선언식이 끝난 후에 단체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요. 잠행 시기에 만났다던 이 정진석,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24명의 의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입당을 촉구하는 메시지죠. 또 우리 당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오늘 참여해서 윤석열 후보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또 윤석열 후보가 우리 당에 입당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정에 바쁜데 먼 서초동까지 와줘서 감사하다. 망가진 나라를 의원들과 국민과 함께 바로 세우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다이슈, 윤석열의 바디랭귀지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고개를 계속 좌우로 이렇게 돌리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좌우로 이제 왔다 갔다 고개를 돌려서 그 유튜브 댓글에는 이제 도리도리를 한다 뭐 이런 글도 참 많이 올랐는데 그 윤 전 총장이 이제 증문즉답에서 비교적 그 뭐 내용을 떠나서 당황하지 않고 대답은 잘했는데 그런 바디랭귀지 부분은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에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쏠렸죠. 그런데 뜻밖의 눈길을 끈 건 바로 이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이 도리도리였는데요. 도리도리 감자도리 빨간 망토 작은 눈에 감자도리 고구마가 되고 싶어 꿈을 꾼다 모험을 떠난다 오가공주 유혹 속의 감자도리 네, 야권에서는 오랜 습관인 것 같다. 그리고 처음으로 많은 기자들 앞에 서니까 긴장해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아쉬웠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불안정하다. 좀 긴장을 많이 했구나. 그런 이미지를 주셨어요. 좀 뭐 총장까지 하시고 그동안 준비 기간이 한 4, 5개월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동안 뭘 하셨느냐라 대권 후보로서 조금 더 임팩트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에선 좀 아쉬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여권에서는요. 본인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러는 것 같다. 이런 조금은 비아냥거리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흔히 닭도리탕이라고 부르는 닭볶음탕 사진을 올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비언어적인 의사표현이라는 점에서 남성 정치인들의 넥타이도 눈길을 끌죠. 윤 전 총장은 출마 선언식에서 회색 넥타이를 맸는데요. 총장직을 사퇴하던 날 맸던 것과 같은 겁니다. 평소에는 붉은 계열의 넥타이를 자주 맨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입당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다소 거리를 뒀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최재형 전 원장의 경우에는 감사원장 사임 당일에는 이렇게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 그리고 태극기, 지금은 없지만 태극기 마스크가 있는 마스크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빨간색을 좋아해서 레드 준표라고까지 불렸던 홍준표 의원은 최근에 과거 바른미래당 당색이죠. 민트색 넥타이를 즐겨 매는데요. 주변에서 좀 바꿔보라 이런 조언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은 하늘색 넥타이를 맸는데 관련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푸른 계열 넥타이가 요즘 눈에 띄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넥타이요? 네. 글쎄, 뭐 이것도 푸른색이었나? 그래서 아침에 뭐 골라주는 거 그냥 메고 나옵니다. 예. 네, 세 번째 다이슈는 엇갈린 반응인데요. 어제 출마 선언을 놓고 정치권의 반응 엇갈렸죠. 일단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불편함을 표현하면서도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했는데요. 너무 우리 정부에 대해서 뭐 저주에 가까운 비판을 하는 것은 본인이 몸담았던 그 정부였는데 좀 그렇고 평생 검사만 하던 사람의 지지가 높은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이다. 라는 우리가 얼마나 미움을 받았으면 저런 일이 이상한 현상이 나올까. 그런데 대변인에게는 이런 문자를 보내는 광경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말한 이 권력 사유화에 대해서 따져볼 점들을 5가지로 조목조목 정리한 것 같은데요. 윤 전 총장을 요직에 앉힐 때 이 정권에 누구와 내통을 했느냐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되려 권력을 사유화했다 이런 점을 지적하려 했던 것 같은데요. 논란이 되자 당에서는 이 문자는 지지자들이 송 대표에게 보낸 메시지이고 참고용으로 이소영 대변인에게 송 대표가 전송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셈입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노골적으로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특히 윤 전 총장의 이 발언을 비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에 입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지금 정권 말기에 이걸 어떻게든 또 수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뭐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죽창과 바로 이 조국 전 장관이 2년 전에 직접 게시물을 올린 적이 있죠. 일본 정부와 유사한 격사 인식에 경악한다라고 반응을 했는데요. 대법원의 강제징용 노동자 판결에 동의하는지 또 한일 무역 전쟁 이후에 한국이 이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으면서 또다시 죽창과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응 한번 살펴볼까요? 이준석 대표는 훌륭한 연설이라고 추켜 세웠는데요. 직설적이고 구체적인 화법이 인상적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어떤 세력과 함께 하겠다가 명확히 했기 때문에 저희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네, 반면 당내 대선 주자들은 견제의 목소리를 내는데요. 홍준표 의원은 치열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치열한 당내 상호 검증, 자질, 도덕성 그거 다 하고 난 뒤에 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초대하자. 그럼 정권 창출 못합니다. 초대해서 그 흠집이 난 사람이 본선에 들어가는 순간 요즘은 한 달 내에 그건 폭락합니다. 네, 하태경 의원도요. 하루빨리 입당을 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자라고 했는데 당내의 견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나머지 대선 주자들이 뭐 윤석열 총장이 당에 들어오면 뭐 환영식도 해주고 뭐 축하주도 해주고 축하주도 사주고 꽃다발도 주고 이런 마음보다는 이제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런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지율 내가 검증받으라는 게 말이 뭐 검증받으라지 사실은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모습이잖아요.
네, 윤 전 총장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링 위에 오르면서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여야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진 듯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이준석 만나서 조만간 보자. 출마 선언에 엇갈린 정치권 반응. 네. 자, 지금 막 들어온 속보를 하나 보니까요. 앞서 저희가 이제 그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내정자에 대한 이제 그 상정건이 좀 보류됐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조금 더 이제 확인할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이었고요. 지금 막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요.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관련 임명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관련된 의혹들이 좀 이제 해소가 된 모양인데요. 지금 막 들어온 속보였고요.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출마 선언 후에 첫 행사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만났네요. 네, 오늘 오전에 열린 한 컨퍼런스 행사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먼저 윤 전 총장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건네했고요. 또 행사 중간인 만큼 깊은 이야기를 나눌 상황은 좀 아니었다고 합니다. 윤 전 총장이 이 대표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당 공식 채널인 권영세 의원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만나뵐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여권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박용진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류 실장, 그리고 나서 국회를 찾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후에 국회 소통관을 방문을 했는데요. 국회를 출입하는 이 정치부 기자들이 머무는 공간이고 또 각종 기자회견 등이 이뤄지는 곳입니다. 각 언론사 부스를 돌면서 50분 정도 기자들과 인사를 했는데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주먹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 JTBC 부스도 방문을 했는데 한번 보시죠. 기자들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마크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전다빈입니다. 네. 연락 많이 드렸는데 좀 주세요. 네, 제가 이 전다빈 기자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 전 기자는 지난 3월에 사퇴 때부터 윤 전 총장을 취재해온 마크맨인데 왜 연락을 안 받아주냐 이런 항의를. 마크맨은 박준호 아니에요? 예, 정치부 회의에 마크맨은 아, 그래요? 붙였는데, 네, 네, 또 알았습니다. 네. 네, 윤 전 총장이 각 부스를 돌면서 인사를 하는데 타사 기자들도 다른 부스까지 따라다니면서 뭐 기사거리가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모습이었다고 하고요. 윤 전 총장은 충청 지역 언론사 부스에서는 조상이 500년 넘게 사셨으니 저의 피는 충남.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또 강원 지역 언론사 부스에서는 최근에 강원을 방문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윤 전 총장은 소통관을 돌아본 뒤에 기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습니다. 기자들이 윤 전 총장이 국회를 떠나는 순간까지 따라붙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냈는데요. 아내의 재산 형성 경위, 이동훈 전 대변인의 사퇴 이유, 엑스파일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앞서 등판을 하게 되면 시원하게 답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최 기자들 사이에선 질문에 답하지 않을 거면 소통관은 도대체 왜 온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윤 전 총장의 어제 출마 선언식에 대해서요. 뭐 여권은 비난 일색이고 비판 일색이고요. 야권에서도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 위주인데요. 당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은 권영세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과 공정 등 본인이 중시하고 또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가치에 관해서 이야기한 자리였다면서 무난하게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정미경 최고위원은 특히 현 정부를 비판한 약탈 정권을 연설문의 키워드로 꼽기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습관이 도리도리에 대해서도 언론인과 눈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 대선 주자들은 좀 까칠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대표적인 게 홍준표 의원인데요. 기자들이 윤 전 총장의 선언에 대해 질문을 하자 어제 내 행사를 하느라 회견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약탈이란 표현에 전율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다만 개인적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정권 교체로 답하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견제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비전이나 공약 제시는 미흡했다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습니다. 반문재인 표심을 자극하는 거칠고 격한 단어들을 쓰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지만 대선 주자로서 미래 비전을 내놓거나 또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콘텐츠는 좀 부족했다는 겁니다. 본인의 스토리도 빠져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원론적이고 원칙적이었다. 또 생각만큼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이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분노만 있고 비전이 없었다. 뭐 이런 평가들을 많이 내놓더라고요. 참 그 윤 전 총장의 그 페이스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제 일시적으로 계정이 닫혔었잖아요. 네, 원래 어제 이렇게 계정이 만들어졌었다라고 했다가 또 계정이 닫혔었습니다. 1시간 만에 그렇게 닫혔었는데 오늘 다시 복구가 됐습니다. 아, 오늘 복구가 됐어요? 네, 윤 전 총장이 글을 올려서요. 계정이 다시 살아났다. 패친 추가 요청이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비활성화가 됐다고 한다. 폭발적인 관심에 감사드린다라고 적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직접 페이스북을 하는 사진도 함께 올렸는데요. 어제 출마 선언문과 출마 선언식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네, 저는 안 들어가 봤는데 엉덩이 탐정 계속 있어요? 그렇게 써놓은 거? 네, 이따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소개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이준석 만나 조만간 보자. 출마 선언에 엇갈린 정치권 반응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4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다정의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격리 없이 여행입니다. 유정아 실장,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서 여행을 갈 수 있게 된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제가 요즘 짬이 날 때마다 생각해보는 건데요. 이 여권을 쓸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일단 있고 또 시원한 바다가 있는 곳이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해외여행이 가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백신을 맞았다면 이제 자가격리 없이 사이판 여행을 갈 수 있게 됐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오늘 사이판과 처음으로 트래블 버블 합의문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트래블 버블은 여행 안전 권역이라는 뜻으로 방역이 잘 된 나라들끼리 격리를 면제해서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건데요.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행사를 통한 단체 여행만 가능하고 보건당국이 승인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에 14일이 지나야 합니다. 또 보건당국에서 발급한 예방접종 증명서와 출국 전 72시간 안에 받은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사이판에 도착한 뒤 코로나 검사를 받고 지정된 호텔 객실 안에서 대기한 뒤에 음성 확인이 되면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만약 여행 중에 양성 판정이 나오게 되면 전담 치료시설로 격리돼 치료를 받는데요. 치료 비용 등은 전액 무료입니다. 실질적으로 여행이 가능한 시기는 이르면 다음 달 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가 재확산되면 트래블 버블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으니까요. 모두의 방역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사람 있을지도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안에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화염을 뚫고 들어갔던 소방관이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20대인 노모 소방사는 어제 새벽 울산 중구의 한 상가 건물 화재 진압에 투입됐는데요. 불이 난 곳에 가끔 직원들이 숙식한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수색을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번진 불에 화상을 입고 창문으로 가까스로 탈출했는데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상태가 위중해져서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특전사 출신인 노 소방사는 구조대의 막내 대원으로 소방관이 된 지 고작 1년 6개월 만에 사고를 당했는데요. 오는 10월에는 결혼식도 앞두고 있었던 터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울산 소방본부 관계자는 장례 절차와 연결식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1계급 특진을 추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마지막도 함께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사고 구조 작업 현장에서 건물 잔해 속 노부부가 나란히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80대의 노부부는 참사가 일어난 아파트 9층에 살고 있었는데요. 발견 당시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부부는 다음 달이면 결혼 59주년이었습니다. 생전 두 사람은 서로 먼저 죽으면 어떡하냐고 걱정 섞인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기 몇 시간 전 함께 저녁을 먹었던 아들은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가족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지만 부모님이 마지막까지 함께였다는 것에 위로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느덧 사고 엿새째죠. 미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견된 사망자는 12명,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는 149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시각 다정이었습니다. 네, 백반장 속보 잘 챙겨서요. 이따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합시다. 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소식 좀 짚어볼까요? 민주당이 오늘까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접수합니다. 9명의 대선 주자들이 모두 등록을 마친 상태인데요. 사실상 대진표는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경선 흥행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데 경선장에서 부부젤라를 허용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이 잠시 뒤인 오후 6시에 대선 후보 등록을 마감합니다. 추첨을 통해 기호도 확정한다고 하는데요. 등번호를 달고 본격적인 대선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려 9명의 주자가 출사표를 던졌지만 관심은 그닥입니다. 이른바 반이재명 연대의 시작이란 평가죠.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쏘아 올린 이 단일화 이슈를 빼면 한마디로 조용합니다. 이 단일화 논의도 옛날 정치란 지적인데요. 1위 후보만 잡으면 된다? 정치공학만 앞세운 구태라는 겁니다. 더욱이 적통이란 단어를 앞세운 건 거부감만 키웠습니다. 민주당 적통 후보 만들기에 장정을 이어가 국민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의 염원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업둥이 후보가 따로 있다는 건 아니겠죠? 결국은 이제 시대 정신을 담는 후보가 저는 민주당의 적통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한 시각에서 저는 민당원들이 그런 생각과 그런 공유를 하시는 후보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후보들의 반응도 썰렁하기만 합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끝까지 완주하겠다며 단일화 논의에 선을 그었습니다. 각자 비전을 놓고 어떻게 하면 촛불혁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 구체적 처방전을 들고 나와서 국민의 공감을 얻어가는 그래서 그런 제대로 된 개혁과 처방전을 갖고 나온 후보에게 민심이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경선이어야 되는 것이지 먼저 누구와 합종연행을 한다 하는 것은 오히려 경선의 긴장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누구를 반대하기 위한 단일화 이런 거에는 뭐 일도 관심이 없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민주당의 격렬한 변화를 바라고 계시지 개파 간의 합종연행이라든지 혹은 무슨 정략 이런 것들이 동원되기를 바라진 않으실 것 같아요. 박용진은 그 격렬한 변화 한복판에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다만 이분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제4기 민주정부를 세우자 하는데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라면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선 투표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겠죠. 확실한 2등 전략으로 방향을 잡은 듯합니다. 이 2등 자리 정세균 전 총리도 욕심을 내고 있죠. 단일화판이 자신이 생각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입장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단일화가 최우선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책과 비전 이런 부분을 국민들과 잘 소통해서 스스로 지지를 확보하는 노력. 민주당 지도부 경선을 어떻게 흥행시킬 거냐 고민에 빠졌는데요. 경선장에서 부부젤라를 허용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귀를 찢는 소음을 만들어서라도 국민들의 눈길을 한번 사로잡아 보겠다는 겁니다. 이왕 만들기로 마음먹은 소음, 정치권의 이 람보로 통하죠.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을 벤치마킹해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홍준표 대표님 말씀은 사실 가만히 들어보면 상당히 재미있거든요. 홍준표 대표님이 공격을 한다고 해서 그분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요. 이 여당을 향해서, 여권을 향해서 더 심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워낙 이제 그분은 난사다. 조준사격이 아니라 난사다 이런 표현. 총기 난사 아시죠?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 대선 후보들 향해 난사를 시작했는데요. 첫 타깃은 이재명 경기지사였습니다. 저를 막말 프레임으로 계속 가져가려면
이재명 지사는 막말을 넘어서 그건 쌍욕하는 사람이야. 쌍욕하는 사람인데 쌍욕하는 사람이 막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더 웃기지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아마 이재명 지사가 되면 그 프레임을 걸기는 정말로 어려울 것이다. 정세균 전 총리를 향해선 안타까움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70을 바라보고 가고 있으니까 꼰대 이미지 벗으려면 젊게 살아야 되는데 옷도 젊게 입고 청바지도 입고 뭐 요즘 그 나 참 딱하게 보는 게 정세균 선배 하는 거 쳐다보면서 야 이래까지 해야 되냐. 그런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요. 홍 의원의 저격, 무풀보단 악플이 낫다고 하죠. 민주당 입장에선 감사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홍 의원만큼은 아니지만 민주당에도 이슈메이커 자질을 갖춘 분이 있긴 합니다. 꽝 잡는 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의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 줄리라는 이름을 논쟁의 장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혹시 줄리라는 인물 들어보셨습니까? 추 전 장관님은? 들어봤죠. 네. 이 줄리라는 인물 이제 이 관련해서 뭐 의혹이 좀 있습니다만 이거는 어떻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사실은 뭐 이런 걸 이 방송에서 제가 뭐 다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요. 예. 일단은 예. 그 대선 후보라는 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또 주변의 친인척, 친구 관계 이런 게 다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줄리의 나비 효과라고 해야 할까요? 불똥은 이재명 지사에게도 튀었습니다. 자, 윤 전 총장한테는 뭐 이제 엑스파일 이른바 이것도 좀 규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보니까. 근데 이재명 지사께는 또 그 배우 김부선 씨 이것도 악재가 여전히 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근데 뭐 악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 대통령 후보는 뭐 이재명 지사가 됐든 윤석열 후보가 됐든 많은 후보들은 1차 검증을 거치게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예비 경선 흥행을 위해서 TV 토론 횟수도 늘리기로 했죠. TV 토론을 기존의 2회가량으로 계획하던 것을 4회 이상으로 최대한 많은 횟수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TV 토론 외에도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들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무려 9명이라는 점이 부담입니다. 한 사람당 5분씩만 이야기를 해도 45분이죠. 사실상 토론이 끝납니다. 때문에 1대1 토론 배틀을 하자 후보 한 명과 시민 여러 명이 토론을 붙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에서 경선 흥행을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 이때 찬물을 끼얹는 후보도 있다고 합니다. 특정 후보가 본인은 아직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다면서 되레 TV 토론 횟수를 줄여달라 역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분이 선당 후사 정신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선을 기획하는 입장에선 힘이 좀 빠지겠죠. 오늘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9월 10일까지 74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지금의 지지율이 낯설어 보일 정도로 역동적인 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훈식 단장의 심정 아마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이 노래로 마무리합니다. 네, 조금 전 들어봤지만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 관련해서 줄리라는 인물에 대해서 들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인물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이제 돌고 있는데 김건희 씨가 직접 해명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김건희 씨는 신생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와의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자신의 과거를 둘러싼 이른바 접대부설의 아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 씨는 제가 줄리니 어디 호텔의 호스티스니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줄리였으면 거기서 일했던 줄리를 기억한 분이나 보셨다고 하는 분이 나올 것이다. 누가 소설 쓴 거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는데요. 다 가짜로 판명날 것이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나기 전에 유부남과 동거를 했다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직접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 씨는 제 집에는 제 친구들도 모여 살았다면서 누구랑 동거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랑 동거를 하냐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 검사는 바보냐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한 일방적인 공격이라고 한 건데요. 동거하던 검사랑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출입국 기록이 삭제됐다 이런 주장도 지금 유튜브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면 한번 지워달라고 한 적도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유 실장,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도 이 인터뷰를 봤답니까? 네, 윤 전 총장이 아까 전해드렸듯이 오늘 국회를 방문을 했잖아요. 기자들 많이 만났죠. 네, 이 자리에서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요. 윤 전 총장은 아침에 제가 일찍 행사를 나오느라고 못 봤다. 한번 챙겨보겠다. 이렇게만 답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어제 개설한 페이스북에서 자신을 애처가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퇴 하루 만에 대학 동문 모임에 참석을 했다는 거죠, 신체커. 네, 최재형 전 원장이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 시상식에 참석을 한 건데요. 수상자 가운데 한 명이 최 전 원장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 전 원장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이렇게 유감을 표시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최 전 원장은 다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죠 라면서 짧게만 답변했습니다. 향후의 거취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 많은 분을 만날 계획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혼자 고민의 시간을 갖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 이렇게 거세게 비판했었죠. 문재인 대통령도 좀 비판하기도 했었고요. 이번에는 일부에서 과거 판결을 문제 삼고 나섰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죠. 민주당 김재윤 전 의원이 별세를 했는데요. 민주당에선 김 전 의원의 죽음이 최 전 원장 때문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 전 원장이 김 전 의원의 2심 재판을 맡았었는데 1심에 징역 3년에 1년을 추가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것까지 유죄로 인정했다는 건데요. 안민석 의원은 청와대 하명 수사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타살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과 김광진 전 의원도 실형 4년을 선고한 게 최 전 원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이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진실의 재갈을 불리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만든 검찰과 사법 권력에 의한 또 한 분의 희생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또 내로남불을 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최 전 원장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면 감사원장 임명 당시엔 왜 찍소리도 안 하고 찬양만 했냐라고 되물었는데요. 비리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사안을 두고 뒤늦게 정치적 타살을 운운한 것이라면서 심각한 법치 부정이자 자기 부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최 전 원장을 임명했을 당시에 청와대가 내놨던 설명을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입니다. 저렇게 말해놓고 그런데 이제 와서 최 전 원장이 판사 시절 잘못된 판결로 사람을 죽였다고 비난하고 있다면서 해외 언론에도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소개됐으면 최소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재산세 감면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논란이 일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8일에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어제 이 당론에 따라 개정안을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이탈표가 확인이 됐는데요. 당내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강력하게 반발했던 소병훈,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서 고민정, 김상희, 김성주, 김종민, 민형배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강병원 최고위원 을 비롯해서 20명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사안인데 이제 반대표라든지 기권표가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당론을 이렇게 어겨도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수처법에 기권을 했었죠.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심판원 결정문에는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서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당론을 거슬러 반대표를 던진 김종민 의원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소신을 밝히는 건 좋다. 하지만 당원의 한 사람으로 당론으로 표결을 결정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본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정작 본인은 기권도 아니고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이제 대선 예비 후보들 이제 등록이 다 끝났고 내일 이재명 지사가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사는 비대면 영상 공개 방식으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데요. 15분가량의 출마 선언 영상 녹화를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지사가 비대면 방식을 선택한 건 지지자들을 대거 모아놓고 출정식을 가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차별화를 노린 거란 분석입니다. 이 지사는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본인의 실행력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불공정과 양극화, 저성장 문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제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내일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또 한 자리에 모인다고 하니까요. 관련된 내용은 내일 정치부회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톡쏘는 정치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후보 등록 마감 등번호 확정, 부부젤라 허용 흥행 비상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야권 인사들의 시각은 제각각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입당할 경우에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는데요. 오늘 출판 기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황교안 전 대표는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마커의 주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다니는 태고 맞지? 태고 어딨나? 나랑 그 지도에 나와 있는 곳을 가보는 거야. 내가 이거 사. 네, 소식적 재밌게 봤던 영화 놈놈놈입니다. 플레임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인데요. 일제강점기 시대 만주를 배경으로 추격전을 벌인 내용입니다. 영화관에서 말 타며 총 쏘는 정우성을 보고 탄성을 질렀더랬죠. 오늘은 이 제목을 오마주해서 주민의 주인공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3명의 인물이 새겨진 영화 포스터가 있는데요. 자, 제목은 벼르는 자, 다정한 자, 싸늘한 자입니다. 줄여서 자자자인데요. 먼저 벼르는 자부터 줌인하겠습니다. 나는 참 불쾌한 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그건 저격이 아니다. 그건 저격수 정치가 아니다. 저는 하면서 피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볼 때는 그건 지적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갖다가 우리 편이라고 감싸주고 남의 편이라고 또 지적 안 하고 지적하고 그런 정치는 하지 않습니다. 연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격하다가 옐로 카드를 받았던 홍준표 의원입니다. 어제부터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직접 공격은 삼가고 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에 참석해서 한 말입니다. 저격이 아니라 지적이었을 뿐이라고 해명을 한 건데요. 오히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당에 들어와서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게 옳겠죠. 들어오면 좋고 들어와서 활발하게 상호 검증하고 정책 대결도 하고 도덕성 검증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경선 절차에 참여하는 게 좋겠죠. 당박 주자들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라.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였습니다. 홍 의원, 그럼 반대로 당 안의 주자들은 비판해도 좋다라고 받아들인 걸까요? 윤 전 총장이 입당해서 내부 주자만 된다면 곧바로 검증의 칼날을 들이댈 기세입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경선이 2007년도 이명박 박근혜 경선. 그때 경선 때 무슨 말들이 오갔는지 한번 검색해 보시죠. 한국의 정치사까지 거론하며 벼르는 모습인데요. 홍 의원이 언급한 2007년 이명박 박근혜 경선. 그래서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도곡동 땅에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도곡 땅이 어디다고요? 이니께가 어디나요?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대선에서 확실하게 이길 후보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BBK는 누구의 회사인가? 저 이명박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차명 보유에, 위장 전업에, 위증 교사에, 금품 살포에, 거짓말까지
홍준표 의원 일단 지금은 자중을 하고 있지만요. 윤 전 총장과 당내 경선을 치르게 되면 엑스파일 두고 저 정도로 강도 높은 검증 대결을 벌일 생각인가 보군요. 경선의 목적이라는 것은 치열한 상호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 그리고 재간상 모든 것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경선 때 BBK가 나왔고 최태민이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다정한 자입니다. 벼르는 자의 계모가 되시는 분인데요. 갑자기 집안에 계모가 들어와가지고 마다들을 쫓아냈다. 이유도 없이 쫓아낸 사람은 황 대표고 황교안 대표고 뭐 저를 어머니라고 생각하니까 만약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예. 계모라도 어머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입니다. 네, 황 전 대표 오늘 오후 출판 기념회를 열었죠. 책의 제목은 초인류 정상국가인데요. 정치 입문 이후 처음으로 쓴 저서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양극화 심화된 현실 문제를 진단하고 자신의 미래 비전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황 전 대표는 이제 출판 기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서게 될 겁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해선 의붓아들인 홍 의원과 달리 어머니다운 인자함을 보이고 있죠. 엑스파일 문제에서도 윤 전 총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예. 그것이 뭐든 아마 예. 작성한 사람이 나쁜 의도로 만든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뭐 이런 행태는 뭐 반드시 처벌해야 될 그런 구태라고 생각합니다. 평가할 가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과 공통점 찾기에도 나섰지요.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장소로 택한 곳이 윤봉길 의사 기념관. 사실 3년 전 황 전 대표가 먼저 찜한 곳이었습니다. 다고 합니다. 지금 청년이 어렵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또 해결책을 잘 찾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총리에서도 물러났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청년들과의 대화들을 청년들과 이야기한 것들을 자료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당시에 황교안의 답 청년을 만나다라는 수필집을 내고 출판 기념회를 열었었죠. 정치를 곧 시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자리였는데요. 정치에 공식 입문하기 전이었지만 황 전 대표가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보수층 지지도 1위를 기록하던 때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윤 전 총장도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장소를 고른 거였고요. 저도 그곳에서 출판 기념회를 가졌지요. 그때 이제 저는 구국의 일념, 또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그 제 뜻을 그 장소에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장소였는데 아마 윤석열 총장도 제가 가졌던 것과 비슷한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황 전 대표와 함께 묶이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인지는 의문입니다. 당장 여권에서는 윤석열의 미래는 황교안이라는 비아냥도 나왔는데요. 정권 심판만 외치다가 오히려 본인이 심판당한 황 전 대표의 처지처럼 될 것이라고 비꼰 겁니다. 글쎄요, 윤 전 총장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하군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인물입니다. 싸늘한 잔데요. 이분도 역시 벼르는 자와는 그다지 사이가 좋지 못하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오늘 운동하러 갔다 오느라 윤 전 총장이 발표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내일 아침에나 보면 무슨 얘기 했는지 알겠죠. 김 전 위원장 어제 이준석 대표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치켜세울 때는 언제고 정작 어느샌가부터는 한기가 돌고 있죠. 어제도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날이었지만 보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얘기에 대한 비중은 생각보다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라는 식으로 큰 관심이 없어 보이셨다고 인상을 전했습니다. 흥미를 잃은 걸까요? 아니면 겉으로만 차가운 척을 하는 걸까요? 속을 알기 어렵지만 킹메이커로서의 영향력은 여전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윤 전 검찰총장을 대하는 세 사람의 서로 다른 자세를 알아봤는데요. 시간이 흐르면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일이겠죠.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윤석열 바라보는 자자자, 떠르는 자, 다정한 자, 싸늘한 자. 네. 홍준표 의원이 초반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아주 강한 그런 발언을 해왔다가 지금은 조금 자제하는 그런 기류긴 합니다만 아무튼 당 안에 들어오면은 확실한 검증을 모두가 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하면서도 또 윤 전 총장에 대한 이제 공세를 펼칠 것임을 또 은연중에 암시하는 이제 그런 발언으로 보이는데 오늘 홍준표 의원의 발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홍 의원은 국민의힘 초선 모임이죠. 명불허전 나는 보수다 강연이 끝난 뒤에 기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치열한 상호 검증을 해야 한다. 흠집이 난 사람이 대선 본선에 들어가는 순간 한 달 내로 폭락한다라면서 윤 전 총장을 향해서 견제구를 날렸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경선이 2007년도 이명박 박근혜 경선입니다. 치열한 당내 상호 검증, 자질, 도덕성 그거 다 하고 난 뒤에 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97년도 이해찬 총재가 우리 당 후보가 됐지만은 자녀 병역 문제 부분을 경선 때 논의가 되지 않았어요. 본선에 들어가니까 그게 터지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두 번이나 10년 동안 정권을 내줬습니다. 네, 지난 97년도에 이회창 총재가 당 후보가 됐을 때도 자녀의 병역 문제가 본선에서 터지는 바람에 정권을 내줬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만큼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경선 과정에서 본선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 같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니까요. 이를 비판한 당내 인사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세 의원인데요. 홍준표 의원을 향해서 남용 많이 하는 분 치고 잘 되는 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의원님은 본인 얘기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자리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남 욕 많이 하는 분 쳐놓고 잘 되는 꼴이 별로 없거든요. 아이고. 예. 아마 홍 의원도 이제 본인 얘기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명한 분이니까. 네, 권 의원은 홍 의원이 국정 운영에서 검찰 수사는 1%도 안 된다 이렇게 언급한 데 대해서도 반박을 했는데요. 요즘 세상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건 맞다. 한 분야에서 어느 위치에 올라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전반에 대해 나름대로 관점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로 들면서 윤 전 총장의 다양하지 않은 경력을 두둔했는데요. 문 대통령도 첫 번째 대선에 나올 때 그분의 경력이 뭐가 있느냐. 평생 변호사 하다가 잠깐 비서실장, 민정수석 한 것밖에 더 있느냐면서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위에 있으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세상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을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비판을 했죠. 그렇죠? 관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위원장도 요새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권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을 향해 언론이 윤 전 총장을 욕하는 분들 얘기만 골라서 인용을 하는 것 같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꼭 이게 욕한 분들 얘기만 골라서 인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여당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우리 당을 공격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최근에. 그리고 그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게. 동의할 수 없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한 10명 정도 남짓한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례가 최소한 몇십 명 정도는 있어야지 이게 검사 출신이 하나도 없는 걸로 봐가지고는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할 수가 있지. 여태까지 군인, 정치인, 이런 정도들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자, 다른 야권 대선 주자 동향을 좀 보면요. 하태경 의원은 국회 정보위 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정보위 소속인 하태경 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이어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내부 시스템이 북한에 의해 해킹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방위사업청이 카이가 해킹당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면서 현재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방사청이 구체적 사항에 대한 답변은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특히 하이오는 한국형 전투기 시리즈를 생산하는 카이가 해킹된 만큼 최신 국산 전투기인 KF-21의 설계 도면이 탈취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들어온 속보 하나만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다혜 반장한테 넘길 건데요. 월성 원전 수사 관련해서 검찰이 대전지검이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과 최이봉 전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기소했다는 조금 전에 기소했다는 그런 속보가 막 들어왔습니다. 혐의는 직권남용 혐의라고 합니다. 그 최근에 이제 뭐 기소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 내에서 몇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그 주민이죠. 주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바라보는 시각 제각각 견제와 우호 또는 무관심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입니다. 현재 시각 5시 49분인데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딸의 모습이 담긴 사표를 성매매 사건 보도에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 전 장관의 대리인은 해당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 책임자를 상대로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실수라는 말로 도저히 합리화할 수 없는 심각한 폐륜적인 인격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강력히 예방하기 위해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배우 이병헌 씨가 한국 배우 최초로 칸 영화제 폐막식 시상자로 나서게 됐습니다. 지난 2017년 박찬욱 감독이 각본상 시상자로 나선 데 이어서 한국 영화인으로서는 두 번째인데요. 시상 부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배우 송강호 씨가 칸 영화제의 심사위원으로 발탁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두 사람이 출연한 영화 비상선언도 비경쟁 부문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세계 최대 영화 축제인 칸 영화제는 오는 7월 6일부터 17일까지 열립니다. 이어서 잠시 후 썰전 라이브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첫 만남을 가지며 입당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민주당에선 대선 주자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의 열띤 토론이 예정돼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내일도 이재명 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 등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가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준비 잘 해서 저희가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 실장 준비 잘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